이 아이의 이름은 백만장. 지켜주세요. 폐허 같은 교회 앞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한 순간 윤정이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을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 윤대위, 그 아이는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맡긴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철의 여인, 그러나 외로운 일상. 새벽 5시 경기도 일산의 707 특수임무단 훈련장에서는 벌써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에 윤정의 대위는 이미 2시간째 사격 훈련에 몰두하고 있었죠. 표적지 중앙을 정확히 관통하는 총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총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점수였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6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었죠. 동기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정희만 홀로 이 차가운 훈련장에서 새벽을 맞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후배 김상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한 표정만 지어졌습니다. 부하들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훈련은 언제나 완벽해야 하니까. 김상사도 준비 끝나면 사격장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김상사가 경례를 하고 돌아가자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두를 지키면서 정작 나는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희는 자책했습니다.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 아니었나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믿어왔는걸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동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애가 어제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부럽네.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 가져야겠어. 정희는 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큰해지는 기분이었죠. 나이 36에 대위까지 진급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몇 번의 연애도 모두 군 생활 때문에 자연스럽게 끝이 났고 가족들도 이제는 정희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혼자 부대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곳은 정희만의 은밀한 휴식 공간이었죠.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아래로 보이는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희야, 잘 지내지? 네, 엄마. 괜찮아요. 이웃집 아들이 의사래. 나이도 비슷하고 인품도 좋다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엄마, 그런 얘기 그만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정희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 혼자서 늙어가는 게 아닌지.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지금의 생활을 바꿀 수도 없었고 바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꾸는 것이 두려웠죠.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훈련이 끝나고 정희는 부대를 나섰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만에 휴가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정희는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운전했습니다. 어느새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어둠 속에서 정희는 차를 세웠습니다. 적막한 밤 공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희는 자문했습니다. 강철 여장군이라는 별명처럼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적 만남과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그날 밤 정희는 결국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습관적으로 눈을 뜬 정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교회 건물과 썰렁한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가 어디지? 정희는 차에서 내려 몸을 쭉 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허가 된 듯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 있고 간판들도 낡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복잡한 도시와는 정반대의 고요함이 있었거든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설마. 정희는 조심스럽게 교회 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담요에 쌓인 아주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던 거죠. 아기의 목에는 작은 종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정희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마치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종이에 적힌 글을 읽어보니 이 아이의 이름은 백만장. 지켜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아기를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어. 정희는 아기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 달려갔죠.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의사는 생후 2달 정도 된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세요? 의사의 질문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임시로 돌보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정희는 아기용품을 사러 마트에 들렀습니다. 분유, 기저귀, 젖병 등을 사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갑자기 아기를 돌보게 될 줄이야.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재우고 나서 정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유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휴가를 연장했고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중에 우는 아기를 달래고 분유를 먹이고 젖도 물려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느낌,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안정감 같은 것 말이죠. 넷째 날 오후 정희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희 대위시죠? 국정원 파견관 박 실장입니다. 박 실장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시죠. 거실에 앉은 박 실장은 아기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대위, 그 아이는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국가가 당신에게 맡긴 겁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국가요? 도대체 왜 제가요? 박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기의 존재가 드러나면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바뀝니다. 그게 무슨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임무라는 것 말입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버려진 아기인 줄 알았는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일이라니요.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윤 대위는 이미 이 아이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 아이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위험해집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임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사작전이 아닌 모성의 시험대 같았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박 실장이 떠나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고 여린 존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외로움을 한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지켜야 할 누군가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운명과 연결된 중대한 임무로 말이죠. 백만장아. 정희는 아기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이상한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적의 그림자 속으로 박 실장을 만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백만장을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다른 엄마들처럼 아기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백만장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정희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각에 민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공원 입구 쪽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고 분명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박 실장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이 아이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괜찮을 거야. 그냥 신경과민인 거야. 정희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만장이 분유를 다 먹자 정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아까 그 검은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희는 즉시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요.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연락할 곳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백만장에게 필요한 물건들과
자신의 최소한의 소지품만 챙겼죠.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익숙했지만 아기와 함께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백만장을 안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후방을 확인하는데 검은 차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정희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품에 안긴 백만장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시내 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뒤를 쫓아왔거든요. 신호등에서 멈춰 선 순간 정희는 사이드 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즉시 핸들을 꺾어 인도로 차를 올렸습니다. 미안해, 백만장아. 조금만 참아. 정희는 아기를 더욱 꽉 안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뛰어들어갔죠. 추격자들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운 곳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시장 곳곳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희를 포위하려 했습니다. 정희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시가전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추격자들을 제압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뭐길래?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좁은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백만장은 신기하게도 울지 않고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윤대위, 지금 어디세요? 남대문 시장 근처입니다. 추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는 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박 실장님,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전화 너머로 박 실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정희는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군인은 적을 제거하면 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야 해.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 책임감이 정희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추격자들이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백만장을 더욱 꽉 안고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박 실장이 외쳤습니다. 윤대위, 빨리 타세요. 정희는 주저하지 않고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정말로 총을 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 실장님,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대위, 이 아이를 노리는 자들은 국내 재벌 1위 가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군과 정계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벌가라니 도대체 백만장이 누구이길래 그런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군인이었는데 이제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백만장을 지키겠다는 결심만이 더욱 굳어졌을 뿐이었죠. 진실의 조각. 박 실장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민가도 별로 없고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박 실장은 주변을 살핀 후에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라면 당분간 안전할 겁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박 실장은 창문마다 커튼을 쳤습니다. 정희는 백만장을 소파에 눕히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아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백만장이 누구인가요? 박 실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정희가 서류를 펼쳐보니 출생신고서와 혈액 검사 결과지,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태극그룹 회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정희는 다른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딸입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딸이라니요. 그럼 설마 백만장이? 네, 맞습니다. 백만장은 태극그룹 회장의 사생아이자 현직 대통령의 손주입니다. 정희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재벌 회장과 대통령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 실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태극그룹 회장에게는 정식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사업 수완이 부족해서 그룹 승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백만장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재벌가에서 이 아이를 찾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벌은 이 아이를 상속의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미래의 후계자로 키우려는 거죠. 정희는 백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작고 순수한 아기가 벌써 거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박 실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스캔들을 막기 위해 이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합니다. 미혼모인 딸이 재벌 회장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손주를 없애려 한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친모는 어디 있나요? 대통령의 딸은 출산 후 곧바로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아마 당분간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백만장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야 했고 이제는 여러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할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하죠? 박 실장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으시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력합니다. 재벌과 대통령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니.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윤대위는 707특수 임무단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전투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 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진심으로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이번에는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인지 특정 세력의 이익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박 실장님은 어느 편이신가요?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편입니다. 백만장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백만장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건강하게 자라고 싶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켜야 하는 거죠. 박 실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일로 인해 양쪽 세력 모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재벌 쪽에서는 아이를 납치해서 자신들이 키우려 할 것이고 대통령 쪽에서는 아이의 존재를 없애려 할 겁니다. 둘 다 막아야 합니다. 정의는 갈등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백만장을 바라보니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세력이 상대라도 말이에요. 박 실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믿을 만한 동료들이 필요해요. 707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촉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백만장을 재우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외로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백만장아, 내가 어떤 아이인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냥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야.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재벌이든 대통령이든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군인으로서의 명령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펜션 안으로 돌아가니 백만장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기 곁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펜션에서의 평온한 시간은 사흘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백만장을 돌보며 707 동기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박 실장의 조언대로 가장 믿을 만한 몇 명만 선별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새벽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군인의 직감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산 중턱에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포위당한 것 같았습니다. 박 실장님 깨세요. 위험합니다. 박 실장은 즉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냈군요.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희는 서둘러 백만장을 안고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뒷문을 열자마자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윤정희 대위, 아이를 넘겨주세요. 정희는 즉시 백만장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상대방은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아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누구 명령으로 온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만 넘겨주시면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백만장을 데려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박 실장님, 다른 길이 있나요? 지하실로 가세요.
비상 통로가 있습니다. 정희와 박 실장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도 바로 뒤따라왔죠. 지하실에는 정말로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산 뒤편으로 연결되는 터널이었습니다. 터널을 통해 탈출한 정희 일행은 미리 준비해둔 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산길에서 또 다른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박 실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상황을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 실장님, 핸들 잡으세요. 정희는 백만장을 박 실장에게 맡기고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707에서 배운 특수 운전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커브와 급가속을 반복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앞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그 차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707 동기인 김중희의 차였거든요. 김중희가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신호였죠. 정희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김중희, 고마워. 어떻게 여기까지? 연락받고 바로 왔어. 뒤에 더 있어? 응, 많이 있어. 빨리 피해야 해. 김중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김중희의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중희가 차에서 내리더니 뒤에서 나타난 무장 요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설마.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중희가 천천히 정희의 차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정희야, 차에서 내려. 중희, 무슨 일이야? 명령이야. 아이를 넘겨줘.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전우애를 쌓은 동기가 배신할 줄이야. 차에서 내린 정희는 백만장을 꽉 안았습니다. 김중희 뒤로는 10여 명의 무장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중희, 왜 이래?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정희야,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야. 국가 명령이라고. 국가 명령? 어느 쪽 명령인데? 김중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그 아이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존재라고 했어.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중희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거짓 명령을 내린 것 같았죠. 중희, 그 명령이 거짓일 수도 있어. 이 아이는. 정희야, 그만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해. 그때 무장 요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 그는 이준호 소령이었습니다. 정희의 707 동기이자 첫사랑이었죠. 정희는 몇 년 전 작전 중에 준호가 실종됐다고 들었는데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준호,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왜 여기에? 내 임무야.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 너도 진실을 몰라. 이 아이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정희야. 명령이 중요할 뿐이지. 정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신뢰했던 동기까지 모두 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준호, 예전에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정의를 위해 싸우던 사람이었잖아. 정혜?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있는 건 힘과 명령뿐이야. 그럼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들은 뭐였어? 나라를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던 다짐은? 준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건 젊은 시절의 착각이었어. 현실은 다르다고. 정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준호,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이 아이만은 놔줘.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안 돼, 정의야. 명령은 절대적이야. 준호가 신호를 보내자 무장 요원들이 정의를 포위했습니다. 정의는 백만장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 내 첫사랑마저도 이 아이를 노리다니. 정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만장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거든요. 깨달음과 결심. 포위된 상황에서 정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김중희 그리고 10여 명의 무장 요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죠. 백만장은 정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의야, 더 이상 버틸 필요 없어. 그 아이를 넘겨주면 모든 게 끝나.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의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정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꿈을 꾸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쪽에서 저격 총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장 요원 한 명이 어깨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정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매복이다. 엄폐하라.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 곳곳에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정의는 이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백만장을 꽉 안고 가장 가까운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백만장은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의 대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탈출한 후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았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기회입니다. 서쪽으로 가세요.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주저하지 않고 박 실장이 가리킨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정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쪽 능선에는 정말로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707 출신의 다른 동기인 최 상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상사, 빨리 타요, 대위님. 정의는 백만장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다들 괜찮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최 상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백만장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차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작은 농가 앞에 멈췄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농가 안으로 들어가니 몇 명의 707 출신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들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아직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대위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입니다. 김중희까지 상대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정의는 준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요? 이준호 소령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적이 됐어요.
동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707에서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그가 배신자가 됐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질 겁니다. 수배령이요? 네,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노웨어 투 런입니다. 정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국가, 재벌, 그리고 믿었던 동료들까지 모두 적이 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의는 백만장을 재우고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위해 싸우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국가를 위해, 명령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가 자신을 버렸고 그 명령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지? 정의는 농가 안을 바라봤습니다. 백만장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 자신을 믿어야 해. 국가도 사랑도 권력도 믿을 수 없지만 자신만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백만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의는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정의는 동료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위험한 일이 될 테니까요.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한 명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위님,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윤대위, 언제나 내 뒤에 서 있을게. 정의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국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아이 하나를 지키는 일이지만 제게는 가장 큰 전쟁입니다. 박 실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대위의 결심을 존중합니다.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최 상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위님, 큰일입니다. 뉴스에 우리 얘기가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정말로 정의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수배 중인 윤정희 대위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정의는 씁쓸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노웨어 투 하이드네요. 아니에요, 대위님. 우리가 있잖아요. 동료의 말에 정의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해 볼까요? 정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였죠. 백만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전체를 상대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후의 결전. 정의와 동료들이 농가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있을 때 박 실장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윤 대위, 기회가 왔습니다. 태극그룹 회장이 이번 주말에 비밀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비밀 파티요? 네,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모이는 초호화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백만장의 미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정의는 긴장했습니다. 그 파티가 백만장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재벌 회장은 그곳에서 백만장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후계자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럼 우리 기회네요.
혼란을 틈타서 백만장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백만장을 그곳으로 데려올 거거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백만장을 데려온다고요? 네, 이미 납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실행될 예정이에요. 정희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백만장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 파티장으로 가야겠네요. 위험합니다. 그곳은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백만장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도 가야죠. 정희는 동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위님, 너무 위험해요. 적들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장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최 상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데요? 한강변의 초호화 호텔입니다. 최상층에서 파티가 열릴 예정이에요. 보안이 삼엄할 텐데. 그래서 정면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잠입해야 해요. 정희는 칠판에 호텔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구해온 자료였죠. 여기 주방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티 준비로 바쁠 테니까 틈을 노릴 수 있을 거예요.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일행은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곳곳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검문도 철저했습니다. 저기 봐요. 준호 소령도 있네요. 정희는 호텔 입구에서 준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요원들과 함께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피해서 가야겠어요. 정희 일행은 후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려 한 명씩 잠입했습니다. 호텔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최상층에서는 이미 파티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백만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별도의 방에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 해요. 정희 일행은 층별로 나누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장 위험한 최상층을 담당했습니다. 파티장 근처까지 올라가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모습도 보였고 여러 정치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있네요. 정희는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유모차를 발견했습니다. 백만장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역시 올 줄 알았어. 뒤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준호, 여기서 물러나, 정희야. 더 이상은 안 돼. 안 돼. 백만장을 데려가야 해. 정희는 유모차로 뛰어갔습니다. 정말로 백만장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준호가 뒤따라왔지만 정희는 이미 백만장을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 제발 이해해줘.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정희야, 넌 상황을 몰라.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 그건 어른들이 만든 문제야. 아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마음이 잠시 고개를 든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때 파티장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침입자가 있다고 소리쳤거든요. 경비.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희는 이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준호, 미안해. 정희는 백만장을 안고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왔지만
다른 경비원들과의 거리 때문에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다른 동료들과 합류했습니다. 대위님, 성공하셨네요. 빨리 나가야 해요. 추격자들이 올 거예요. 일행은 미리 계획한 탈출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는 이미 무장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네요.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정희는 백만장을 동료에게 맡기고 앞장섰습니다. 707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총동원해 길을 뚫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정희와 동료들은 백만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대위님, 정희가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총을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정희를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호? 준호는 다른 요원이 정희를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원이 쏜 총알을 자신이 대신 맞은 거였습니다. 정희야, 넌 늘 옳았다.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 정희는 급하게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나는 틀렸었어. 준호, 괜찮아. 곧 병원에 가자. 아니야. 늦었어. 대신 아이를 부탁해. 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사랑이자 전우였던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새로운 삶, 또 다른 시작. 준호의 희생으로 정희 일행은 호텔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정희는 백만장을 재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대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젯밤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대통령의 비밀거래 내용이 모두 공개됐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공개한 거죠? 이준호 소령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가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벌 회장은 구속됐고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백만장에 대한 진실도 모두 알려졌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정말로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백만장의 출생 비밀과 그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낱낱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윤정의 대위는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진정한 영웅입니다. 뉴스 앵커의 말을 들으니 정희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백만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영웅이라고 불리니 어색했거든요. 며칠 후 검찰에서 정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체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윤정의 대위님, 모든 혐의가 취소됐습니다. 오히려 국가에 큰 공헌을 하셨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럼 백만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아가 된 상황이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백만장과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대위님께서 입양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관련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양이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정말 제가 백만장을 키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대위님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백만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택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백만장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백만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군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위,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아직 승진할 기회도 많은데. 네, 결정했습니다. 이제 다른 꿈을 쫓고 싶어요.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정희의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환송회도 열어줬습니다. 윤대위, 어디서 뭘 하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백만장의 입양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법적으로도 정희의 아들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정희는 백만장을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가족을 이룰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정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지방 도시에서 백만장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정희는 작은 고아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쌓은 리더십과 백만장을 키우며 터득한 육아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아이들이 정희를 따랐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힘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예요. 정희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희는 백만장을 안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백만장아,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많은 걸 포기했지만 후회하지 않아. 백만장은 정희의 말을 알아듣는 듯 방긋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백만장을 재우고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다시는 군인이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지킬 건 여전히 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백만장아, 넌 내가 목숨 바쳐 지킨 세상의 희망이야. 정희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백만장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백만장도 그리고 정희 자신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 싸울 필요도 없었고 명령에 따라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험난했던 여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강철 여장군이라 불렸던 정희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엄마이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희가 진정으로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백만장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들, 그것이 정희가 꿈꿔왔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